안녕하십니까.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단골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이만하면 잘 지낸다고 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만하면 어떻게, 됐죠. 네. 그치. 어떻게 지난 한 주 좀 박동 부장님 책 좀 읽으셨나요? 아이고, 한번 게을러지니 음, 다 그래. 잡히지가 않네요. 예. 이게 있잖아. 네. 저는 시간이라는 이 자원이 되게 재밌는 게 시간이 부족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 자투리 시간을 긁어 모아가지고 막 뭘 하려는 어떤 그 강박이 생기는데 시간이 풍족해지잖아요. 네. 그러면 왜 약간 저거하고 비슷해. 우리 방학 되면 왜 방학 되기 전에는 우리 계획을 계속 세우잖아. 이번 방학만 되면 내가 토익 공부를 하겠어. 책을 몇 권을 읽겠어. 뭐를 하겠어. 막 그 계획을 방학 되기 전에는 막 짜. 근데 방학 시작하잖아. 그게 이제 쉽지가 않아. 왜냐? 시간이 있거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독서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되게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선물 받은 책을 읽지를 못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언제든지 읽을 수 있거든. 그래서 항상 도서관에서 빌린 책은 반납 기한이 있잖아. 네. 그러니까 빌린 책부터 자꾸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작 읽으려고 산 책도 있는데 산 책보다 빌린 책부터 먼저 읽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 많은 것보다는 오히려 좀 약간 쫓기듯이 살아야지 더 열심히 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제가 요즘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진짜? 네. 왜 네. 많을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아? 지금 제가 안식년을 앞두고는 있는데, 앞두고 이제 나머지 휴가를 소진하면서 이제 가끔 회사를 아직 나가는데, 본격적으로 시작을 안 했구나. 네, 그 휴가를 낸 날에는 또 요 안식년 때 이 목표한 일을 하느라고, 사실은 그리고 또 지금 원래 하고 있던 일 정리도 제대로 잘 못 끝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바쁘지. 지금 오버랩 되느라고 지금 그런 것도 있고 그래도 게으르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저도 그래서 책을 되도록 안 사게 되더라고요. 사서 읽는 거는 진짜 쌓이기만 하고 안 그래도 좁은 집에 그래서 도서관에서 되도록이면 이 작가분들한테 되게 미안한 얘기인데. 아니 근데 네. 나는 그것 또한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책은 그래도 읽는 사람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개인적으로 저는 그래서 요즘 크레마 클럽에서 이 전자책 대여로 읽는 게 너무 편한 게 공간을 별로 차지하지도 않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는 제가 순천만에 있는 생태인문도서관이라는 곳에서 강의를 했거든요. 오늘 다녀오셨어요? 어제 내려가가지고 내가 또 순천은 또 꽤 멀잖아요. 그렇죠. 전남 저쪽이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1박 2일로 간단 말이야. 네. 또 아침 10시 강의니까 토요일 오전 10시 강의니까 당일날 출발해서는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서 어제 미리 내려가서 오후에 이제 순천만 국가정원 거기가 또 좋잖아요. 좋아. 와, 거기는 내가 아무리 가도 이걸 한 번에 다 돌아볼 수는 없는 것 같아. 맞아요. 진짜 몇 번에 나눠서 봐야지 워낙 그 넓은 곳이라, 그리고 그 규모가 방대하고, 그리고 내가 2013년도에 맨 처음에 그 정원 박람회 할 때 갔었거든요. 국제 정원 박람회 할 때.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새로운 뭔가 시설들도 계속 생기고, 뭐 약간 미디어 파사드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이제 1박 2일 다니는데, 1박 2일이면 사실은 왔다 갔다 기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만 해도 한 6시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저녁에 숙소에서 책 읽고, 그러면 책 한두 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야. 근데, 크레마 클럽을 갖고 다니니까 그나마 책 읽고 하는 거지 뭐. 열심히 책 읽고 있어.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전자책을 이용해 보려고 하는데, 전자책 그 이상한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똑같은 글자하고 문장인데 전자책에서 읽으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왜 그러지? 근데 그냥 물어볼게요. 혹시 이 전자책이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책이에요? 아니면은 전자책 리더기에 있는 전자책이에요? 제가 이제 국산 리더기는 없고 그 아마존 킨들이 있어서 응? 그 영어 책은 킨들로 조금 볼 일이 있었거든요. 응? 근데 영어 책을 봐도 이게 그런 거 아닐까요? 이 종이에 인쇄된 거는 응? 어떤 문장이나 어떤 내용 부분이 있으면 응? 그거에 물리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뭐 왼쪽 응? 페이지, 오른쪽 물성이 있다. 페이지, 응? 뭐 라든지 책의 뭐 앞쪽 부분에 얇은 두께 부분에 뭐가 있었다든가 뒤쪽에 있었든가 이런 위치감이 있는데 얘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난 그 물성이 끼치는 영향이 의외로 크더라고요. 근데 이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항상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게 어느 정도의 이 장벽을 뚫고 나가버려야 돼요. 그 순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 그러면서 영어 문장 외우라 그러면 사람들이 다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지점이 있거든. 근데 그거를 한번 뚫고 나가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한 권을 외웠을 때가 아니라 한 20과 30과 정도쯤 됐을 때 딱 어느 순간 깨달아요. 이제 내 머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외워야 할 문장을 안 외우면 허전해지는 날이 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네. 그게 와. 근데 그게 오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게 내 몸이 바뀌었구나라는 걸 나는 느끼거든요. 네. 근데 내가 전자책이 그래. 나는 전자책을 사실 제가 이게 쓴 지가 진짜 오래됐어요. 제가 전자책 리더기가 지금 쓰고 있는 게 5번째 리더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교보문고에서 나온 쌤이라는 걸 한 2개 정도를 해먹었고, 해먹었다는 건 뭐냐면 하도 그걸로 많이 봐가지고 그냥 망가졌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크레마 카르타도 지금 쓰고 있는 게 3번째거든. 근데 나는 이제는 그냥 전자책과 종이책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왜 옛날에는 다 지도책 들고 다니면서 길 찾았잖아. 지도책을.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지금 다 그냥 네이버 지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사람들이 다들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어떤 구분을 되게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디지털이 좀 더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훅 오는 시점이 있어. 하여튼 근데 궁극적으로는 디지털로 전자책 리더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게 훨씬 더 편해. 책을 모으기도.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전자책 리더기는 제가 우리나라 거는 비싸서 사실 그러니까 그 기기 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킨들에 비해서 킨들하고 기계적인 품질 차이는 비슷비슷한데 오히려 킨들이 더 나을 수도 있는데 킨들이 거의 2배 가격이에요. 우리나라 전자책 기기가. 그래서 좀 사기가 억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고. 알겠다. 그런 것도 있고. 박 부장님, 말 끊어서 정말 미안한데 이게 지식의 저주야. 왜? 모르는 사람은 그냥 야, 그 전자책 이거 리더기가 있어? 근데 이거 하면 여행 다닐 때 한 수십 권씩 넣어가지고 다녀? 개꿀인데 하고 나갔던 사람은 그냥 사거든? 근데 이거를 가격 정보에 대해서 킨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스펙에 대해서 잘 알고 그러면은 오히려 하는 거. 근데 하여튼 근데 나 있잖아. 박봉 부장님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를테면 테슬라가 아무리 좋고 가격 그게 있어도 어떤 면에서는 국산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국산차를 또 사줘야 되는 그런 때도 있지 않아? 근데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이 기계를 좀 많이 접하는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북을 좀 보급하려면 초기에 그러니까 예스24든지 그 회사들 사실 약간 과점적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지. 초기에 조금 거의 원가 수준의 보급을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디바이스. 예. 박 부장님, 네. 그 노력을 한 게 교보문고의 쌤이라는 그 리더기였거든요. 쌤도 그렇게 낮지 않았어요, 가격이. 아니야, 그거 그때 5만 원 했었어, 5만 원. 내 기억으로는.
아, 5만 원. 근데 쌤의 초기부터 저도 샀다가 중고로 팔았는데 응? 그 품질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킨들 수준의 단말기를 킨들 수준의 가격에 사실은 보급을 하고 그게 단독으로 어렵다면 국내 서점들이 그런 인터넷 서점들이 그 상생 협력 산업 내 상생 협력을 해서라도 그런 노력이 있어야지. 그런 노력 없이 이렇게 사실은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내놓고 사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 지지부진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장에 그래.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어. 뭐 현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니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 그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국산 이들을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전자책 시장이 빈약한 거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오케이. 예,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전자책을 쓰진 않지만 스마트폰에 있는 전자책은 국산도 써요. 근데 그걸 눈으로 보는 거는 아니고 스마트폰에 있으면 그거를 듣지. 들을 수가 있거든요. TTS를 들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갖고 계신 그런 액정 잉크? 전자잉크 단말기는 TTS 지원이 되나요? 크레마 카르타 같은 경우 그 오디오 기능 있는 것도 있어요. 그 기기에 따라서. 그거를 좀 넣어주면 그것도 참 사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크레마 카르타 그 오디오 기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 왜 그러냐면 그걸 쓸 바에는 휴대폰에 있는 그렇지. 그냥 오디오로 듣지. 굳이 그 기계 이거는 나는 그냥 순수하게 이 잉크만 있으면 되지. 굳이 들으려면은 왜냐면 그리고 나는 사실은 크레마 카르타를 2개를 다 쓴단 말이에요. 휴대폰에 있는 앱으로도 써야 돼.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서 읽고 좋은 문장 같은 거는 내가 이제 네이버 메모로 옮길 때는 스마트폰에서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크레마 카르타는 읽는 위주로 하고 스마트폰에 그 크레마 앱은 이제 이 메모 용도로 쓰거든. 그래서 나는 둘 다 쓰긴 하는데 내가 근데 지금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하여튼 박 부장님이 약간 전자책에 대해서 아직까지 심리적 저항성이 있는 것 같아서 난 그게 안타까워. 아니. 그건 근데 물론 그런 게 약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물성, 예, 물성의 차이로 인해서 제 기억에 남는 강도가 전자책이 확실히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킨들을 옛날부터 썼거든요. 한 10년 전 이상부터 쓰다 보니까 너무 불만족스러웠어요, 국산이. 예,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얘기를 했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킨들은 예를 들면 계속 그 발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파퓰러 하이라이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읽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기기를 똑같은 콘텐츠를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럼으로 인해서 만들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발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는 너무 약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계를 내놓고 그러니까 종이책에 있는 걸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서 그 디지털의 장점을 제대로 살린 건 아닌데 스마트한 걸 살린 것도 아닌데 그런데 심지어 비싸기까지 해. 그러면 이거는 한글 책을 읽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이익인가? 알겠다. 하고 그런데 대한 약간의 반감이 있는 거예요. 반감. 나는 지금 박동훈 부장님의 반감을 나는 왜 한 번도 못 느껴봤을까 생각했더니 나는 이걸 못 느낀 이유를 난 알겠어. 왜? 나는 왜냐하면 크레마 카르타를 쓰고 있고 크레마 클럽을 월에 5,500원을 구독료를 내는데 네. 월 5,500원을 내고 월에 내가 평균 잡아서 크레마로 한 10번 이상은 읽거든요. 네. 당장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 드라마를 보다가 꽂혀가지고 3채 1, 2, 3부를 지금 다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뭐냐면 10권 이상을 읽는다는 거는 내가 서점에 가서 돈 주고 사서 한다면 최소한 15,000원 이상을 줘야 될 책들을 권당 500원씩에 지금 전자책으로 대여를 해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이게 너무 싼 거야, 나한테. 그렇지. 뭐냐면, 양으로 나는 이거를 갖다가 가성비를 그냥 압도해버린 거야. 많이 읽는 걸로. 그렇지. 근데, 나는 근데 이제 박동 부장님처럼 그 생각을 나는 못 해봤다고 왜 그럴까 생각해봤더니
나는 예전에 사실은 쌤 같은 경우도 한 1년, 2년 쓰고 나면 망가졌어요. 교보문고에서 나온 단말기가 되게 좀 네. 후졌었거든. 근데 후졌어. 나는 그게 아깝지가 않았던 게 그때도 교보문고 그것도 월 정액이 뭐 3,000원인가 5,000원인가 하여튼 되게 쌌어. 그리고 그때도 월 한 10권 이상씩을 읽었기 때문에 그래. 망가지는 거는 이거는 책값은 충분히 나는 뽑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알았어. 저기 뭐야. 이번 주에 나는 그 박동 부장님하고 우리 지난주에 수다 떨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내가 뭘 했나 이렇게 네이버 메모 들어가서 보니까 읽은 책들이 한참 지금 메모하고 있는 책이 신경 끄기의 기술 있고 그리고 에리 프롬이 있고 어후. 그 에리 사랑의 프롬에서- 기술. 응? 에리 프롬 하면 사랑의 기술 아니에요? 그렇지. 그 많이 누구나 알지만 읽은 사람은 별로 없다는 그 책. 자, 그러면은 나 이제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다음에 내가 이제 코칭 수업 받은 메모도 있고 막 그랬는데 네. 갑자기 박동 부장님의 이 반응을 듣고 나니까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얘기를 해야겠다. 소유냐 존재냐 읽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워낙 거의 수면제처럼 좀 보다 덮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이분은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기술을 우리 박동 부장님이 읽다가 수면제처럼 느끼고 포기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박동 부장님은 간절함이 없었다는 얘기야. 굳이 이런 걸 봐서 내가 사랑의 기술을 익혀야 되나? 그리고 봤더니 사랑의 기술도 아니고 무슨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의 사랑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철학책을 내가 읽어야 되나 막 그런 그게 있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에리 프롬의 최고의 책은 나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소유냐 존재냐를 저는 대학교 때 읽고 아니 내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제 내가 순천만 정원박람회에서 이렇게 걷다가 네. 이제 왜 혼자 저는 이제 걸으니까 그리고 그 정원을 이렇게 나무와 이 호수를 바라보면서 걷다 보면 별의별 생각들 다 들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나의 20대를 바꾼 책은 소유냐 존재냐였구나라는 게 버뜩 깨달아진 거야. 그게 뭐냐면 네. 저는 사실은 87년도에 서울에 와가지고 약간 어떤 그 상대적 박탈감 같은 거 느끼고 있었거든. 네. 왜냐하면 나는 저기 경상도에서 울산에서 내가 자라고 할 때는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 울산에서 주로 봤던 내 주위의 어른들은 다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현대자동차 노동자 아니면은 무슨 그때 당시로서는 이제 유공이었던 뭐 회사원들 그러니까 다 직장인들이었거든요. 내가 본 사람들은. 네. 울산이라는 도시는 뭐냐면 원래는 그냥 인구가 별로 없던 도시였는데 갑자기 70년대 이후로 공업 발전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구가 확 늘었기 때문에 다들 뜨내기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냥 갑자기 그 인구가 울산시 인구가 갑자기 폭증하는 그 기간이 있었거든. 70년대, 80년대. 나는 그 기간에 살았고 다 뜨내기였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원래 부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다 그냥 타지에서 와서 거기서 공장 다니면서 회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다였는데 자 내가 1987년도 서울에 올라왔더니 내가 한양대를 다니는데 네. 그 버스 타고 바로 한강 건너편 성수대교를 건너가면은 압구정동이라는데 오렌지족이라는 애들이 있는 거야. 그렇지. 내 또래인데 얘들은 BMW를 몰고 다녀. 스포츠카를 몰고 다니고 명품을 두르고 다녀. 우리 왜 그 옛날에 히트했던 영화 건축학 개론에 나오면 그 유연석이 그때 약간 그런 역할 아니었나? 좀 이렇게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돈 좀 있는 집 이제 부잣집 아들. 근데 나는 그때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나는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서울에 왔더니 이 상대적 그 빈곤이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를 알겠는 거예요. 그 때문에 애들만 그랬을 거예요. 응? 그 물 건너 압구정동만 특별한 그렇지, 데지. 그렇지. 사실. 압구정동만 그런 거지. 서울이 다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근데 분명한 거는 그런 그 아이들이 그때 있었다는 거고 나는 그게 시골에 살던 나로서는 되게 쇼크였어. 충격이었어. 그리고 그때 무슨 거였냐면 지방, 시골 아니고 나는, 지방. 지방. 나는
쟤들을 내가 따라갈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음. 왜냐면 나는 서울에 와가지고 하숙하고, 근데 쟤들은 이미 서울에 다 집이 있고,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랑 다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서울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숙비든 뭐든 주거비든 돈이 들어야 되는데, 걔들은 이미 돈도 많은데 돈 쓸 일도 없어. 나같이 막 이렇게 하숙비를 쓰거나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나를, 이 돈밑에 빠져 있는 이 나를 구원해 준 게 에리 프롬이었어요. 에리 프롬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소유 방식, 하나는 존재 양식. 그래서 소유 양식으로 사는 사람은 좀 더 비싼 차, 좀 더 넓은 집, 좀 더 값비싼 명품을 소유하기 위해서 삶의 모든 것을 불태운다. 근데 그렇게 가면 끝이 없다. 인생의 끝에 가서 허망해진다. 소유를 더 늘리려고 하지 말고 당신의 존재를 풍성하게 만들어라. 근데 봤더니 존재를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은 심지어 돈도 안 들어요. 책 읽고 여행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연애하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난 그때 20대 때 딱 그때 그 책을 읽고 결심한 게, 나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상대적 박탈감, 뭐 빈곤감 이런 거 느끼지 말고, 소유로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나라는 존재를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고민하고 살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 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뭐예요? 독서도 독서지만 특기가 있어야 돼.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했고, 그리고 영어 공부하고 나서 내가 사실은 3M이다가 통역대학원 들어갔다가 통역대학원에서 사실 MBC로 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라는 존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영업사원도 해봤고 통역사도 해봤는데 예능 PD라는 직업은 한 번도 안 해본 직업이잖아. 네. 그래서 그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나는 어제 내가 순천만 정원을 걷다가 왜 MBC에서 나를 뽑아줬을까, 면접에서 나는 왜 통과를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20대 때 경험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했던 거예요. 20대 때 많은 책을 읽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자전거 전국 일주하고 막, 그러니까 약간 풍성한 경험을 하면서 나의 존재를 풍성하게 한 것이 논술과 면접에서 유리했던 거지. 그래서 갑자기 든 생각이, 에리 프롬이 나의 20대 구원자였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근데 내가 사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게 내가 크레마 카르타에서 찾아 읽은 책이거든요. 아니, 크레마에서 연락 좀 안 와요. 들어봐봐. 나는 크레마, 이거는 박 부장님, 네. 저는 크레마에 대한 저의 사랑은 그냥 치고지순한 짝사랑이에요. 이런. 나의 짝사랑은 상대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하고 상관없어. 그냥 그녀가 나의 존재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나는 그녀라는 존재로 인해서 내 삶이 너무 행복하고, 그걸로 나는 그냥. 근데 이 크레마, 왜 내가 그러냐면, 얼마 전에 내가 문득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 대해서 다시 이걸 읽고 싶어가지고 혹시 크레마 카르타 있나 들어가 봤더니 없는 거야. 왜냐하면 소유냐 존재냐는 너무 오래된 책이잖아요. 네. 이게 나온 지 벌써 한 100년 가까이, 수십 년 된 책이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책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전자책으로도 안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내가 혹시나 해서 에리히 프롬이라고 검색을 했더니 크레마에 이 클래식 클라우드라는 그 책 시리즈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그 많은 예술가들, 소설가가 되었건 때로는 미술가, 화가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이제 그 사람의 작품 세계와 생애와 그 사람이 살았던 공간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들이, 시리즈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클래식 클라우드의 15번째 책이 에리 프롬, 사랑의 혁명을 꿈꾼 휴머니스트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책이죠? 그거는? 이거는 그냥 에리 프롬, 제목이 에리 프롬이고 에리 프롬에 대해서 쓴 책이에요. 책이구나. 그러면서 이 책을 쓴, 그러니까 뭐 옌스 페르스터라고 하는 독일 철학자이신데, 현대 분이죠, 이분은. 최근에 쓴 책이고, 이분은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에리 프롬은
소유 양식 대신에 존재 양식으로 가자고 얘기했으나 에리 프롬의 사후 세계는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가 점점 더 격해지면서 우리는 계속 소유를 더 늘리는 방식으로 살고 있다. 근데 지금이야말로 에리 프롬의 그때 그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때가 아닌가 뭐 하면서 이분이 책을 썼는데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예스24에서 보니까, 음? 2020년 2월이라고 된 소유냐 존재냐 2판이, 음? 있네요. 그리고 아, 그래요? 특이한 게, 음. 에리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읽기라 그래서 이거를 음. 일종의 해설한 책, 아, 그런 그렇구나. 책들이 있네요. 한번 찾아봐야겠다. 그래. 이거 어려워서 이런 거 아닌가? 사실은, 나는 에리 프롬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네. 이거 내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저는 에리 프롬을 영어 원서로 읽었어요. 아, 그랬구나. 이게 원서로 잠깐만, 이게 원래는 독일어죠? 이분 독일 아니에요.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 에리 프롬이 왜 유대인이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나치의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으로 갔단 말이야. 아, 근데 내가 왜 나는 영어 공부를 겸해서 에리 프롬의 책을 원서로 읽었었는데 왜 나는 이 책들이 어렵다고 안 느꼈었냐면 에리 프롬은 영어가 제2외국어잖아요. 들어서 미국으로 망명하고 난 다음에 영어를 배워서 그 다음에 영어로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재밌는 게 미국에서 학자로 일을 하면서 자기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쓴 게 아니라 영어로 책을 썼고 그래서 에리 프롬의 책을 영어로 읽어보면은 되게 쉬워요.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소유냐 존재냐가 이게 까치글방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은 차경아라는 분이 번역을 했는데 맞아요. 이분 그분 동문과 교수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지금 요 나온 한글 책은 독일어판을 번역을 했나 봐요.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랬지? 어려웠나? 근데 이게 재밌는 게 크레마 클럽에는 없어요. 이게 지금 이제 아마 그냥 그 예스24 서점에는 있는데 크레마 클럽에는 없어서 하여튼 아니 우리 김 작가님이 이런 걸 한번 쉽게 약간 해설을 곁들여서 해보시면 어때요? 근데 박 부장님, 네. 저의 고민은 뭐냐면 네. 그 한 권의 책에서 나는 무언가를 뽑아내는 것보다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100권의 책을 읽고 그 책들에서 공통적으로 흐르는 어떤 무언가를 전체적으로 뽑아내는 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서 지금 나는 사실 내가 늘 그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작년에 외로움 수업을 낼 때는 외로움에 대한 많은 책을 읽고 그 책에서 사실은 읽은 것들을 정리를 했고 지금 내가 사실은 소유냐 존재냐를 내가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이걸 하고 있냐면 나는 제가 지금 내년에 나올 책이 경제적 자유를 얻는 법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근데 나는 왜 20대에 나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한 걸음은 20대에 돈을 별로 쓰지 않고 아끼면서도 즐겁게 사는 법을 깨달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20대 때 돈이 없을 때 돈을 거의 별로 벌지 못할 때 돈을 안 쓰고도 즐겁게 사니까 그다음에 30대 40대 때 MBC PD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으니까 그 연봉을 다 저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끼는 게 먼저란 말이야. 근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아끼는 사람이 되었을까 하다가 간 게 소유냐 존재냐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아마 소유냐 존재냐 얘기를 내년에 나올 책 원고에 반드시 한 꼭지로 쓸 거예요. 이게 되게 역설적이게도 소유냐 존재냐 중에서 소유를 늘리는 대신에 존재를 풍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았더니 돈을 더 많이 벌게 된 거죠. 하나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존재를 풍성하게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좀 더 독특한 사람이 되고 유별난 사람이 되고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음. 그러면 그 사람은 취업 경쟁에 있어서 더 유리해져요. 음. 인정하죠? 음. 아니야. 딱히 그렇게 인정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형은 너무 자신의 짠돌이 근성을 어떻게든 그냥 알리바이를 꾸며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설득이 안 돼. 아니. 어제 저 내년에 올해 이런 그 고민들이 집약된 그 책에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열심히 또 써보겠습니다. 그 책, 계속 하여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오죽하면 이제 어제같이 이렇게 정원을 걸으면서도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순천만 그 정원 축제 또 한번 가보고 싶네요. 거기 너무 좋아요, 멋있는데. 거기. 한 가지 아쉬웠던 거는 그 자전거는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나는 근데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데크길이라서 그런가? 아니요. 데크길이 아니라 음. 거기가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제 이제 입장료가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들어가서 느낀 거는 여기는 에버랜드 같은 데가 아닌가. 에버랜드에 자전거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구나. 이잖아요. 그냥 유료 그 테마파크지. 나는 순천만 국가정원은 일종의 테마파크인데 조경을 테마로 한 테마파크지, 그러니. 그거 꽤 오래됐는데, 그래서 참 한 번 정도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더 추가되거나 새로 생긴 게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물론 추가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갔을 때는,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한 곳을 한 번 간다고 해서 그곳을 다 기억하고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기본적으로 같은 곳을 다시 가도 그 경험 자체가, 왜냐하면 사람이 달라졌거든. 정원만이, 국가 정원이 달라지고 안 달라지고는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2013년도에 내가 국가 정원을 볼 때는 내가 약간 날이 서 있었거든. 여기 되게 잘해놓긴 했는데 나는 과연 앞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될까라는 그 불안이 나는 있었단 말이야. 불안은 영혼을 잠식하잖아요. 근데 어제는 내가 갔을 때는 어땠겠어? 그냥 난 여기 도서관 강의하러 왔고 이제는 회사 일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훨씬 마음이 편했거든. 그러니까 나는 때로는 장소가 바뀌는 게 아니라 같은 장소를 가도 내가 바뀌기 때문에 2번, 3번 가도 나는 재밌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제목으로 써야겠구나. 뭘 제목을. 우리 박 부장님은 근데 진짜, 참고로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이 모든 에피소드의 제목은 박 부장님이 지으십니다. 저는, 이 제목 볼 때마다 감탄해요. 진짜 네이밍이 기가 막혀. 에이. 근데, 나는 공간만 그런 게 아니라 책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책도 옛날에 읽어서 재미없는 책, 네. 지금 다시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건 책이 바뀐 건 아니잖아. 책은 똑같은 책이거든. 내가 바뀌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왜 나는 이 에리 프롬은 여전히 자신이 없지? 괜찮아, 쌤. 우리 아직 50년 영어로. 이상 인생이 남아있고, 그 50년 동안 언젠가는 에리 프롬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어. 나 영어로 한번 찾아볼래요. 왠지 이게 영어로 지금 킨들에서 땡겨보면 저거 돌아가신 지 좀 됐잖아요. 그렇지. 무료로 풀렸을 수도 있어. 그리고 앞부분 미리 보기 같은 거 있지 않나? 미리 앞에는 좀 보여줘요. 네. 그렇지. 네. 아니, 왜냐하면 나는 그때 되게 보고 좋았던 건 뭐냐면 에리 프롬의 문장이 되게 유려하다고 느꼈고 친절하다고 느꼈거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그렇잖아. 자기 모국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로 어른이 되어서 배운 제2외국어로 이걸 썼기 때문에 이 사람도 쉬운 말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제가 안타까운 것 중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옛날에 나온 책들이 이런 그 명저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명저들이 우리나라에 번역돼서 올 때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 일본어 거쳐서?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일본어의 그 한자들을 그대로 그냥 이걸 옮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졸리게 했구나. 그러니까 왜 그 단어들이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말인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번역할 때 일본어가 사실은
이게 번역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일본어가 우리말하고 구조가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일본 말로 욕구 스포츠오 미마스까 욕구 야큐오 미마스까 그러면 자주 야구를 보십니까? 한글 단어 순서 그대로예요. 욕구 자주 야구 야큐 미마스 보십니까? 카.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영어를 한글로 번역할 때는요. 의역하려고 이게 굉장히 애를 완전히 쓰지만. 바뀌니까 머릿속에서 이걸 완전히 재조합을 하거든요. 근데 일본어 책은 그냥 심지어 그 한자도 같은 한자를 쓸 때가 있잖아요. 네. 그대로 그냥 옮겨와 버리면 되거든. 그래서 때로는 이거를 번역자의 머릿속에서 해체되어서 한글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 요즘 번역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난 옛날 번역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내가 이상하다. 분명히 원서에서 저자가 이렇게 썼을까 싶을 정도로 어려운 말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에리 프롬은 원서를 읽었을 때 나는 쉽다고 느꼈거든, 분명히. 그래서 아마 이게 약간 일본어를 거쳐서 온 중역의 그것도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 저도 이번 주에 다 읽은 책은 없지만, 조금 본 책은 있어요. 당신은 이게 문제야. 너무 겸손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어땠어 그러면 마치 바빠서 아무것도 못한 것처럼 엄살을 부리더니 뭐 읽었는데 어떤 책이에요? 내가 주운 책이 있어가지고 내가 빌린 책이 뭐야? 아니라 주운 책이. 저희 직장에서 제가 이제 저희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출판사에서 책을 보내서 받는 그런 직무를 하는 분이 있어서 참 좋은 직장이다. 책을 주울 수 있는 책이 굴러다니는 그분만 직장. 그래 그분만.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그분 주위에 보면 책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쌓여 있잖아요. 근데 가끔씩 버리세요. 이게 많으니까. 그러겠지. 그거를 이제 그냥 버린 거를 이제 가끔 이렇게 쓱 가다가 이렇게 관심 엄청 가다 이렇게 쓱 보면 뭐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씩 이렇게 가져오는데 5권이 딱 묶여가지고 너무 멋있게 이 디자인 너무 멋있는 책을 5권 전집? 와, 전집을 대박인데?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주위를 둘러보다 쓱 갖고 왔지. 갖고 왔는데 이게 뭐냐면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전집이에요. 그거에 26권에서 30권까지가 딱 5권을 갖다 종이띠로 딱 묶어갖고 버렸더라고. 제목들 불러줘봐. 아니 그래서 내가 너무 책이 디자인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고전이에요. 고전을 다시 주제별로 편집을 해서 5권 이렇게 딱 이 묶음을 음식에 관한 거를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주제로 기존의 고전들을 다시 묶어서 낸 거예요. 세계문학 전집을 내는데 옛날엔 세계문학 전집이 그냥 1권부터 쭉 나왔잖아요. 그치. 근데 이번 기획은 보니까 몇 권씩 주제로 묶어서 한 번 내고 또 그게 완성되면 음식에 내고. 관련된 고전은 뭐가 있지?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5권이 제목을 불러줘봐. 하나는 신들의 양식은 어떻게 세상에 왔나라는 조지 오웰의 책이 있더라고요. 조지 웰스. 조지 오웰은 아니 조지 웰스. 깜짝이야. 조지 웰스. 허버트 알았어. 조지 웰스의 책인데 음식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리고 오헨리 단편 중에서 음식과 관련된 걸 쫙 모은 거예요. 그런 게 또 있고. 재밌다. 그리고 이건 처음 보는 비키바움이라는 소설가인데 이 사람의 또 음식 관련된 이건 한 중편 정도 되는 거. 그다음에 일본 소설가 것도 하나 있더라고요. 나카 간스케라고 하는. 예, 그리고 이건 뭐야? 이거는 빌럼 홀 엘스오트라는 또 이거 유럽의 무슨 소설가 같은 이 사람 중편. 이렇게 5권을 냈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편집 디자인 되게 멋있어. 이게 그 각각의 소설에 어울리는 그림을 이 중세 유채화처럼 그려가지고 일본 거는 또 일본 우키요에 있잖아요. 판화. 그거 느낌으로 새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했고 더 재밌는 거 띠지. 띠지가 굉장히 재밌게 접혀서 이렇게 딱 있는데 펼쳐보니까 식탁보예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책의 형식과 내용을 득템하셨는데. 이게 득템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소설을 사실은 마음의 여유가 없어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네. 소설을 잘 안 읽으시는 분인데 우리. 그래서 내가 중편은 바로 건드리진 못했고 오헨리 단편. 네. 오헨리 단편 재밌지. 네, 단편 3개를 읽어봤어요 오늘. 됐어? 재밌던데? 중에서 뭐가 제일 재밌었어? 3개밖에 안 읽었기 때문에. 안 읽었기 때문에 뭐 아직 뭐. 근데 셋 다 굉장히 짧아요. 그치. 짧고 상큼하고 재밌는데. 마녀의 빵. 그다음에 그거 나도 읽은 것 같다. 봄날. 요거 읽었는데 내가 그냥 기억나는 오헨리 단편은 막 그런 거 있어. 왜 옛날에 길에서 어떤 사람이 경찰이 이렇게 오니까 경찰한테 자기 그냥 수상한 사람 아니다. 자기 어릴 적 친구를 여기서 10몇 년 전에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을 해서 자기 그 친구 기다리고 있다. 했는데 그 친구가 안 오네요. 그러면서 그래서 경찰이 하고 이렇게 그냥 갔는데 나중에 좀 있다가 그 자리로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 걸 보고 그 친구인가 이렇게 봤더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러더니 실은 아까 왔던 그 경찰이 그 10몇 년 전에 어린 시절 헤어졌던 네 친구다. 근데 그 경찰이 와서 너를 만나러 왔는데 당신 얼굴을 보고 그 수배 중인 그 범죄자라는 걸 알고 본인이 직접 잡기에는 마음이 아파서 나를 보냈다 하는 그런 그 단편이 있었거든. 그래. 오헨리 소설은 꼭 그런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되게 약간 그 서프라이즈를 주는 그런 요소. 되게 짧은데 그런 순간들이 하나씩 탁탁 들어가서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제가 사실 교과서 외에는 오헨리 소설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원래 책을 소설 안 읽어가지고. 그런데 근데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소설을 잘 안 읽는 박동원 부장님이 소설의 맛을 들이기에는 오헨리 단편이 딱이지 사실은. 근데 오헨리 단편 재밌으면은 체홉 단편으로도 가봐. 체홉도 좋아. 되게 이분 되게 오래전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1862년생이네. 맞아. 그런데 그때 쓴 소설들인데 물론 시대 배경이나 이런 건 있지만 이 이야기의 골격을 살리면 요즘 무슨 드라마로 만들어도 전혀 그 낡아 보이지 않는 그런 스토리들이에요 보니까. 근데 생각해보니까, 왜, 크리스마스 선물, 가난한 두 부부가 서로 이렇게 선물을 하다가 왜, 자기에게 소중한 거를 머리 팔고, 그렇지. 그것도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잎새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짜 되게, 그러니까 임팩트 있네. 우리가 그 스토리가 기억이 나네. 딱, 오헨리 단편 이렇게 딱 하면은, 그지? 그 정도로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큰 인상을 남긴 작가네요. 근데 이 작가 소개해 보니까, 오헨리가 참 경험이 많긴 많네요. 그것도 사실은 험한 경험을 좀 그러네. 했어. 은행에서 일할 때 공금 횡령 혐의로 3년간 옥살이도 했어. 그러니까. 그랬나? 처음 알았네. 근데 그렇구나. 근데 나는 제가 그래서 그거 알아요? 이 근대 현대 유럽 소설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거든요. 네. 근데 그 세르반테스가 돈키호테를 쓴 것도 감옥에서 쓴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나는 사실은 2012년에 제가 사실 깜빵에 들어갈 일이 살짝 있었는데 그때 내가 드디어 대문호로 거듭나려고 그랬는데 그냥 뭐 유치장 하루 잠깐 있다가 구속영장 실질심사 돼서 기각돼서 나오기는 했는데 근데 약간 작가로 대성하는 분들이 이런 험한 일들을 좀 겪으셨어 보면. 근데 이분은 너무 험한데? 출생부터 험한데? 출생부터 험해? 출생이 왜? 근데 제가 이 시리즈, 내가 주운 책 보면서 느낀 게, 이 책을 만약에, 이 책은, 그러니까 만듦새가 너무 훌륭해서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소설을 안 읽는 나조차 읽어보고 싶게 만드는, 또, 갖고 싶게 만드는, 버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왜 버렸을까?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 더 주운 게 있어. 뭐야? 이건 다음에 읽으려고. 모험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조각하는 중세 유럽인 이야기. 제목 죽이지 않아요? 죽인다. 네, 모험하고 그 긴 게 싸우고 제목이야? 기도하고 조각하는 중세 유럽인 이야기. 아니 저거의 패러디 같은데 먹고 마시고 기도하란가?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이 책도 디자인이 멋있어. 그 중세에 그래? 보면 중세 어떤 문서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옆에 막 가문 문장 이렇게 막 예쁘게 막 데코레이션 하고 막 금박으로 넣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런 디자인을 잘했어요. 이거 주경철 교수님이 쓴 책이거든요. 네, 이분 주로 이제 그런 유럽 문명사, 예, 요런 걸로 이름이 익은 분인데, 우리가 흔히 암흑시대라고 그냥 중세는 암흑시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아니다. 중세가 얼마나 이런 극명한 콘트라스트, 문화와 컬처와 야만이 극명한 콘트라스트를 이루는 아주 흥미진진한 시대였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쓰신 책이더라고요. 모험하고 그리고 제목도 어떻게 미다시 이렇게 멋있게 뽑아. 모험하고 싸우고 기도하고 조각하는. 그러니까 중세 유럽인이 이렇게 다채롭고 흥미진진한 존재였다. 그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나는 막 그렇게 그 표지 디자인이 이렇게 매력적인 책들을 보면은 땡겨 막. 왜냐하면 그거는 편집자가 원고를 읽으면서 이 책은 어떻게든 힘을 줘서 팔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 그렇죠. 1차 그 독자인 편집자의 눈을 사로잡은 원고라는 점에서 저는 디자인 예쁜 책 하여튼 좋아요.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건 전자책이 따라하기 힘들지. 그렇지. 그건 그래. 맞아. 인정. 인정. 알았어. 자, 그러면 오늘도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는 또 어디로 또 좋은 데로 가시나요? 다음 주요. 다음 주는 제가 김해에서 오전에 조찬 그 CEO 조찬 포럼이 있어가지고 쏠쏠하시겠는데? 이거 아침 7시기 때문에 무조건 전날 이제 도착해서 그 부산 이렇게 또 제가 부산에 가면 요즘 제가 부산에 가면 꼭 좋아하는 것 중 하나가 부산역에서 가까운 곳이 사실은 해운대나 광안리가 다 부산역에서 멀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산역에서 가까운 게 남포동 쪽으로 해서 영도로 가면 요즘 영도에 예쁜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카페 투어, 카페 놀이를 제가 좀 요즘 즐기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는 이제 영도 갔다가 부산 들렀다가 그러고 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좀 만만치 않은 강의 아니에요? 그 조찬 CEO 중학생이 더 어려워요? 이런 게 더 어려워요? 그거 진짜 어렵다. 남자 중학생. 둘 다 사실은 생각하기 싫은 조합인데, 그래도 저는 CEO 강연을 더 좋아해요. 그럴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주니까. 그나마. 나는 진짜로 중고등학생 학생들 강의를 가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의 호의에 대해서 이렇게 뺨을 치나?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든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 책, 독서의 예찬을 들려주겠다고 갔다가 일어나? 약간 그런 게 있는데, 그래도 CEO는 일단 그래도, 금액적인 면에서 이 상해보험을 들고, 미리 상처받아도 좋아. 돈은 받았으니까 약간 그게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근데 CEO 강연을 가면 그 중에 잘 듣는 분들 몇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작정하고, 왜냐면 사실은 그 CEO 포럼들이 왜 한 해 회비가 막 몇백만 원씩 내고 들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CEO 포럼이라는 게.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여기 이걸 내고 매번 그래도 각계의 전문가들이 오는데 잘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와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중학생보다는 이쪽이 훨씬 더 자발적인 모임이죠. 그러네. CEO 포럼이. 그래서 조금 더 나아요. 그냥 내가 느끼는 건데 인생은요. 둘 중 하나예요. 남이 시켜서 하는 거는 고역.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는 즐거움.
그 남자 중학생들 그래서 그렇게 무섭구나. 근데 김 작가님만 그래서 그런 게 그거야. 아니라 어. 모든 그 강사분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입는 게 남자 중학생 강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그 남자 중학생한테는요 강사만 상처받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들도 상처받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부모도 못 건드리는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래. 그래서 어려워요. 부산 잘 다녀오시고 남포동 다녀오겠습니다. 남포동 영동. 우린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예.